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배터리의 용량을 늘리고 엔진의 효율을 높이는 일인 것 같아요. 뇌에 혈액이 많이 가야 글루코즈가 많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 뇌졸중, 신경과의 뇌졸중이다, 아니면 혈관성 치매다, 그러면 사실 그 뇌세포에 혈액이 제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운동하자마자 인슐린 저항성이 떨어져서 하루에서 하루 반 또는 길게는 이틀까지 가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뇌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떨어지니까 에너지 공급이 잘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 나누는 한밥클럽. 오늘은 또 귀한 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신경과 전문의 하리 선생님 모신 만큼 이런 신경과 또는 정신과, 요즘 이런 문제가 많잖아요. 이런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한 것들을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요즘에 현장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환자들의 케이스는 어떤 게 있나요? 요즘 제일 많이 만나는 환자는 특히 좀 젊은 사람들 중에서 기억력 저하. 오, 젊은 너무너무 사람들이요? 흔해요. 저요. 진짜로. 다들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사람도 진짜 많이 제가 최근에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50대, 60대에 약간 정말 젊은, 예전에는 조기 치매 나이라고 하는 그런 60대 치매 환자도 꽤 많고요. 예전에는 조기 치매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드무니까 조기 치매라고 한 건데, 조기 치매 기준으로 65세 미만으로 보거든요. 근데 60대도 치매 환자가 꽤 많고 40, 50대, 30대 저 젊은 환자의 네. 기억력 저하, 인지기능 저하, 뇌가 맑지 않고, 뇌가 맑지 않는 거는 의학용어는 아닌데 제가 하루에도 환자들한테 3-4번은 듣는 얘기예요. 머리가 맑지 않아요. 뇌가 맑지 않고, 어떤 사람은 여기가 맑지 않아요. 아니면 뒤에가 맑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네. 단어 생각이 안 나요는 정말 많고, 정말 머리가 잘 회전이 안 돼요. 돌아가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제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문제 상황의 어떤 본질이나 뭐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전 핸드폰이라고도 많이 보는데, 핸드폰을 하고 멀티태스킹 하는 거, 그다음에 식단과 자세. 이 식단과 자세가 정말 기본 베이스로 깔리는데, 그중에 핸드폰이 자세도 안 좋게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의 일을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운전을 하면서도 핸드폰을 하고, 뭘 일을 하면서도 핸드폰을 하고, 그러면서 멀티태스킹을 하는 것 자체가 자꾸 태스크를, 시프트를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일을 하다가 저 일을 했다가. 우리는 한 일에 하나씩 하는 거지 동시에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치매 검사 중에 태스크 시프팅 검사도 있어요. 그 일을, 내 생각을 얼마나 빠르게 전환하느냐, 그게 또 검사거든요. 치매 검사 중에 하나가. 그게 그런 능력이 떨어져 있으면 치매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전두엽 기능 같은 집행 기능도 떨어지고. 근데 그런 행동을 많이 해서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는 거네요. 그러면서 기억을 못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기억력을 온전히 그 작업 기억, 그러니까 일시적인 기억을 저장하지 못하는 거죠.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고, 그 와중에 또 핸드폰이 하는 역할이 수면을 방해하는 거죠. 수면을 방해하니까 밤에 멜라토닌을 못 나오게 하고, 그래서 수면을 방해하니까 밤중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또 최근에는 제가 또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밤에 일어나야 되는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고 멜라토닌이 잘 나오는 상황을 젊었을 때부터 자꾸 그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밤에는 이제 사실 자율신경이 떨어지고 교감신경이 떨어져야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도 떨어지거든요. 코티졸도 떨어지고. 그러면 그게 잘 떨어지면 뇌세포가 일부 수축해요. 뉴런 말고, 신경세포 말고 신경을 도와주는 여러 세포가 수축하면서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뇌 청소하는 시스템이 활성화가 돼요. 우리가 물길이 있어야 쓰레기가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쓰레기가 빠져나가는데 막 뇌가 꽉 차 있으면은 청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밤에 청소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부터도 막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생활 습관들이 다 뇌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젊은 사람들,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최근에 그런 걸 호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수면, 그런 자세, 그런 핸드폰, 그다음에 뭐 먹는 것부터 해서, 그다음에 최근에 그런 거를 다 약간 환자들이 자율신경 문제,
가지고 또 이름을 가지고 저한테 많이 오세요. 신경과다 보니까 자율신경 기능의 문제가 자기는 자율신경 기능 문제다. 진단을 하고 와요? 자가 진단, 자가 챗GPT랑 진단. 상담하고 먼저. 네, 챗GPT가 이거는 신경과로 가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신경과가 어디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챗GPT가 여기로 가라고 해서 왔다는 거예요. 요즘엔 광고를 그럼 챗GPT랑 이제 해야 되겠네, 나중에는. 저희 병원 전혀 광고 안 하는 곳이거든요. 하나도 안 하는 곳인데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어떤 증상들을 보고 오세요, 보통? 자율신경 기능이 사실 어떤 증상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우리 모든 인간의 우리가 말초신경에 이제 운동과 감각, 이해 모든 걸 다 자율신경 기능이 대부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뭐 혈압, 맥박, 체온 이게 가장 좀 대표적이긴 하고 그 외에 내가 근육으로 보내는 혈관을 작용하는 거. 근육에 혈관을 많이 보낼지 적게 보낼지 하는 게 사실 자율신경이거든요. 자동적인 어떤 생리 활동들에 영향을 다 미치는 게 네. 자율신경계 활동이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흔하게 말하면 우리가 교감신경의 항진이 필요할 때만 돼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다 이걸 위기라고 의식을 하니까 교감신경이 항진되니까 우리가 필요한 곳에 특히 피부나 근육이나 이런 곳에 혈관이 수축하고 심장이나 폐로 가는 곳에는 혈관이 확장되고 막 이런 환자가 은근히 꽤 있어요. 자려고 하면 심장이 두근거려요. 그래서 최근에 제 환자는 자려고 하면 목에 맥박이 너무 많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맥박 소리가 너무 커서 못 자겠대요. 그래서 그 환자한테 운동은 우선 하지 말고 커피 마시지 말고 뭔가 교감 항진되는 거 조절해주고 그러면서 좀 많이 좋아졌는데 그런 거는 정말 쉬운 거죠. 쉬운 예죠. 맥박하면 우리가 교감신경이니까 쉬운 건데 체온 조절 안 되는 거, 마음이 불안한 거, 머리가 맑지 않는 거. 머리가 맑지 않는 것도 저는 교감신경, 자율신경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더 나아가면 소화, 그다음에 방광, 밤에 자꾸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도 다 자율신경 부분이에요. 뭔가 계속 불안한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잠을 자지 못하는 게 어쨌든 1차적으로 요새 너무 많고 기억력이 잘 안 되고 잠을 자지 못하고 자려고 누웠는데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정신과적인 그런 최근에 막 공황발작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본인이 이제 공황발작이다 이렇게 자가 진단해서 오시거든요. 제가 공황을 겪었는데 진단을 받으셨나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게 딱 제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제가 자율신경 실조가 있는데 제가 진단을 받으셨나요? 아니요 그것도 제가 제 얘기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대부분 환자들이 자가 진단 잘해서 오세요. 아닌 사람 아주 꽝인 사람이 또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 자기 몸 자기가 제일 잘 아니까 그러면 그렇구나. 또 검사하면 또 대충 맞아요. 그러면 또 그런 환자들 많죠. 그럼 말씀하신 아까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처방이나 진단을 하세요? 그게 쉽지 않아요. 환자가 얼마나 치료받고 싶어하고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냐에 보고 제가 결정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근본적인 치료가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기능학적 접근을 원하시는 분들은 필요한 데까지 제가 검사하고 필요한 부분까지 터치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 모든 걸 터치하고 원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약물 치료를 하죠. 약물 치료하고 최근에는 제가 전기 자극 치료도 하고 있어서 전기 자극 치료하고 그다음에 적당한 식단 하고 아주 심플한 운동 처방, 달리기. 달리기. 이번 주 5분 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숨 차지 않고 땀이 나지 않으면 운동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서 숨 차고 땀 나게 5분, 그 다음 주에 7분, 그 다음 주에 8분 이렇게 얘기하면 빈도는요? 빈도는 주 5회 이렇게 주 5회. 주 4회 그래야 한 3, 4회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권고하는 수준이 30분씩 하려면 주 5회 하시고요. 40분 하실 거면 주 4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런 거 필요 없고 너무 3, 40분 운동하라고 하면 벌써 힘들거든요. 5분만 밖에 나가서 뛰고 오세요. 그다음에 아니면 그 다음에는 10분 나가서
뛰고 오세요. 그러면은 그 할 말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고도 할 말이 없고 운동할 수 없어요 할 말이 없거든요. 중간에 우리 주변에 10분 뛸 만한 공간은 어디든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물어봐요. 매일 먹는 거 뭐예요? 그러면은 별거 없는데요. 저 군것질 안 하는데 믹스커피 몇 개 마셔요. 한 3잔? 그거부터 하루 1잔, 오전 12시 전에 끊을까지 1잔만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상담했던 어떤 목사님 계셨는데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근데 중성지방이 50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왜 이렇게 술 마시세요? 아니요, 저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님 왜 이렇게 수치가 안 좋지? 그러니까 자기가 매일같이 콜라를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러다가 주님을 빨리 만나실 수 있어요? 콜라 끊으세요. 술이 아니면 당류구나. 지방간이죠. 지방간 암 리스크 팩터예요. 그래서 그것도 끊고. 그러니까 뭔가 자율신경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불면이나 우울증 뭐 여러 가지 그런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걸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자꾸 업무를 자꾸 주면 힘들어 하셔요. 그럴 만한 사람, 받아들일 만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오신 분들에게는 5분 뛰고 오세요. 그다음에 매일 먹는 콜라만 끊으세요. 그것만 한두 개만 처방해줘요. 예전에는 열정 넘치고 뭣도 모를 때는 다 얘기했어요. 밀가루 끊으시고요. 뭐뭐 안 되고 막 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안 듣더라고요. 저만 이렇게 자꾸 메아리 치니까 다음에는 환자한테 전달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결국 제가 원하는 거는 그 환자의 작은 습관이 고쳐져서 결론적으로 힘들어하는 증상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다시 안 오게 하는 게 제 미션이 되는 거니까 한 가지, 두 가지 해서 정말 그걸로 바뀌면 그게 정말 습관이 돼서 완전히 인생 달라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로 콜라는 괜찮나요? 일반 콜라보다 낫지만 그러니까 저는 궁극적으로 콜라를 입에서 입맛에서 빼시라라고 해요. 자꾸 찾게 돼요. 햄버거 먹었을 때도. 그렇죠. 햄버거만 드시면 돼요. 제 환자에 그런 환자가 있었어요. 애가 먹는 거예요, 콜라를. 엄마 아빠가 계속 술을 드시니까 애기를 콜라를 주는 거예요. 애기를? 애기가. 그래서 애가 몇 살인데 7살이래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거부터 끊으셔야 된다. 콜라가 웬 말이냐. 제가 나중에 막 당에다가 나중에 뼈도 삭는다. 막 제가 막 이런 원초적인 막 단어를 써서 하지만 상처받지 않게 콜라를 끊게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단맛이 자꾸 길들여지면 자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옵션으로 사과 식초를 탄산수에 조금 타시고 거기에 레몬을 조금 뿌리면 진짜 맛있어요. 막 제가 그렇게도 막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은 그게 뭐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살림 가셔서요. 제가 발효 사과 식초 100%를 사세요. 컵에다가 한 숟가락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거든요. 콜라 못 이기는데. 콜라 못 이기죠. 콜라를 처음부터 사면 안 돼요. 주문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건 가상의 얘기긴 한데 네. 그렇게 뭐 흡연도 하고 콜라도 먹고 밀가루도 먹는데 매일매일 달리기를 1시간 하는 사람이랑 깨끗하게 먹는데 운동을 아예 안 하는 사람 두 명이 비교하면 어떤 사람이 더 건강할 확률이 높나요? 그걸 비교한 연구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걸 비교한 연구에서는 흡연하고 운동하는 사람하고 흡연을 안 하는데 운동을 안 하는 사람에서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하위권 있고 상위권 있을 거 아니에요. 흡연을 하는데 운동을 상위권으로 한 사람은 운동을 안 하는 하위권보다는 오래 살더라고요. 오케이. 운동을 그러니까 네. 1대1로 할 수는 없고 네네. 운동을 하더라도 많이 해야죠. 많이 해야 된다. 많이 해야 된다. 그럼 운동 효과가 엄청난 거네요. 그렇죠. 운동 효과가 어쨌든 뭐든 안 하는 사람 아무것도 안 했을 때보다 뭐라도 하나 하면 오래 살 수 있어요. 사망률 훨씬 낮추죠. 하세요. 이거 무서워. 요즘 운동하고 있어요? 저 좀 끊었다가 최근에 좀 다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운동을 끊었어요. 운동 끊었어요. 담배를 끊지 왜 운동을 끊었어요?
운동근 최근에 다시 재발했습니다. 운동 금단 없어요? 금단 없었어요? 참고로 뭐지? 여기 오신 분들 오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다들 운동을 되게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광 교수님은 저희 지난번 인터뷰 때도 이제 그 가동성과 리프팅 하시는 거 소개해 주셨고, 모빌리티. 그리고 이제 되게 대단하신 게 그 제가 인스타 친구인데 지금 아이 자녀 둘을 양육하면서 주 5일 아침에 새벽 크로스핏을 하세요. 맞아요. 그리고 크로스핏. 네. 오명아님은 그 운동을 잠시 끊었다가 다시 최근에 다시 좀 재발하셨고, 천천히 다시 천천히.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훈님은 맨몸 운동 얼마나 하셨죠? 뭐 한 3, 4년 했죠. 네. 근데 저는 원래 그냥 맨몸 운동 아니어도 원래 운동은 이것저것 계속 20대부터 계속 한 20년 했으니까. 네. 그냥 이제는 약간 삶의 일부가 돼버려서 운동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운동에 대해서 내가 운동을 함으로써 삶의 모든 부분이 나아지는 걸 느끼는데 더 이상 안 할 수가 없죠. 그걸 내가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몰랐어. 아직 그걸 내가 못 느꼈기 때문에 운동을 할 이유를 내가 동기부여를 못 받는 거거든요. 머리로는 알지만 몸으로는 몰라서 실천이 안 되는 건데, 근데 한번 그거를 이렇게 느끼면 힘든 와중에도 새벽에 크로스핏을 이렇게 하게 되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좀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하면은 그 다음에는 몸으로 이제 좀 느끼는 바들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습관화하기가 좀 수월해지는데 거기까지 못 버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의지로 3개월, 6개월. 이 의지로 6개월? 이 약간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하게 되는 방법을 찾고 싶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게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이거는 조금 답이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혹시 더 좋은 인사이트가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돈을 비싸게 내고 등록을. 네, 시간에 맞춰서 맞아요. 가는 걸 해야 돼요. 저 사람들이 시간이 정해진 거. 운동 습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PT 비싸게 끊으라고. 네. 그게 일단 제일 1차원적인 동기부여거든. 내가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운동을 끊었어. 그럼 내가 만약 한 달에 10만 원짜리 그냥 헬스장을 끊으면 귀찮아고 안 간단 말이야. 맞네. 근데 한 타임에 만약에 7만 원짜리 PT야. 근데 내가 캔슬하면은 날라가. 그러면 가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좀 내 의지를 그 돈으로 좀 같이 해서 어느 정도 꾸준함을 유지하면. 심지어 헬스장 이제 한 달에 3만 원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안 가게 돼요. 1년, 3만 원이면. 1년 끊고. 근데 처음에 어쩔 수 없이 상황을 좀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좀 긍정적 경험을 사실 하는 게 필요한데, 이해할 수 있는 건 누구나 그렇듯이 처음엔 재미가 없어요. 잘 못하고 뭔가 할 줄도 모르고 변화도 뭔가 더디고. 근데 그거를 견디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좀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를 나름으로 만드는 게 이제 운동을 시작하기에 좋죠. 돈을 들이거나 아니면은 내가 진짜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서 좀 힘들어도 재미를 느끼게 하거나, 아니면 여기 헬스장에 가면 되게 예쁜 여자분이 레깅스를 입고 맨날 운동을 하고 있어. 천국의 계단. 뭐 이런저런 이유를 나름으로 만들면 좀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PT 끊는 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제일 효과도 좋아요. 왜냐면 돈에 사람들은 되게 직접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일단 써놓으면 이게 환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돈이 아까워서라도 내 귀찮음보다 돈이 아까움이 커진단 말이지. 네. 그리고 날 기다리는 사람이 있잖아, 구체적으로. 그 그러니까요. 시간에. 네. 그래서 그게 더 크겠지. 그 영광 교수님은 이제 연구도 많이 하시잖아요, 운동 관련해서. 근데 아마 연구할 때 어려운 게 그 어떻게 보면 참가자들의 그 실험 지속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학생들이든 아니면 뭐 그런 다른 대상이든 운동을 좋아하게 만들거나 지속하게 만들 때 어떤 것들을 조금 사용하세요? 사실 이제 이런 게 저희 학술 연구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옛날에 한 15년 동안 연구하던 거는 운동하면 우리한테 왜 좋고 어떻게 좋은지를 규명하는 게 제 연구의 핵심이었거든요. 왜 암이 발생이 줄어들고 왜 당뇨병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이제 세포 수준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 이제 몸의 생리적 변화까지 가는 게 제 연구였고, 그게 어느 정도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안 하는 거예요. 운동이 좋은 걸 알아. 근데 안 해. 네.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부터 연구에 조금 더 확장했던 거는,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운동하게 할까? 근데 지금 벌써 말씀을 너무 다 잘 해주신 게, 이게 저희가 연구하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면 계획 행동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 감정적인 거예요. 이 운동, 그러니까 어펙티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운동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를 환자 또는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예. 그거는 그런 게 있고 요게 또 다른 점은 운동이 나에게 얼마나 재밌는가. 예. 요게 되면 이제 환자가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이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내 주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실 아까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남편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분이 완전 지지해 주시잖아요. 지지하는데 유난이다 이러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시면 또 그렇게 될 수도 남편이 있겠네요. 유난이다. 그래도 저는 지지해 주시잖아요. 저도 애들 밤에 봐주시고. 보내거든요 헬스장에. 네. 수면을 방해하겠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너한테 좋아 하면서 밤 10시, 11시에 보내요. 가기 싫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 돈을 냈으니까요. 이게 돈을 외적 동기. 냈으니까. 네. 자,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운동에 대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지지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중요하죠. 나가려고 하는데 나갈 때마다 집에서 전쟁을 하고 나가야 되면 아이고. 그냥 안 하고 말지 이렇게 됐잖아요. 네, 또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내 의사가 나한테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래서 실제로 너무 좋은 의사세요. 그렇지. 네, 저희가 실험을 했는데 암 환자들한테 한 번은 의사 선생님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운동하면 암 재발이 반으로 줍니다. 그리고 운동하면 이런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그룹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럼 그 말 한 그룹 그냥 말만 해줘도 환자가 운동량이 조금 늘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15분 동안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일지를 만들어 드려요. 네, 그러면 운동이 훨씬 더 늘어요. 그래서 세 번째가 아까 이제 첫 번째가 그거에 대한 내 감정적인 요소, 두 번째가 두 사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내 운동하는 걸 지지하는가, 세 번째는 내가 이 운동 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동이 좋아요 하고 크로스핏 하세요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로스핏을 내가 어떻게 갓들이 막 젊은 애들 막 이거 못 하잖아요. 그러면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운동 10분은 내가 뛸 수 있는데 5분은 내가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의 운동을 허들을 낮춰야 돼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허들을 낮추고 환자 좀 제가 시간이 좀 나면 환자한테 언제 시간이 나는지 물어봐요. 막 쓰리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일 어디서 해요? 그러면 거기에 빌딩이 있겠네요. 그러면 그때 운동화 신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10분 뛰세요. 막 이렇게. 그거를 해주는 거지. 아주 디테일하게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운동하세요. 네. 그럼 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 내일 몇 시에 할게요. 그럼 내일 몇 시에 그 시간에 10분 뛰고 오세요.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왜냐하면 아주 작게 허들을 낮추고 정말 구체적으로 그 시간, 운동화, 옷 이렇게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할랑말랑이죠. 너무 좋은 의사. 네. 그러면서 당신은 이제 운동인입니다. 이렇게 아이덴티까지 부여해주면 내러티브를 그러면 바꿔주는데 정말 완벽하죠. 그렇네요. 그게 진짜 그렇게 습관을 맞아요. 만들어주는 맞아요. 게 진짜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환자가 운동을 시작하잖아요. 그다음 운동 지속이 돼야 되잖아요. 지속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동을 시작해서 몸의 변화를 느낀 사람은 그때부터 하지 말래도 해요. 그렇죠. 이거 운동이 달라졌는데?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깨고 밤에 잤는데? 그러기 시작하면서 이제 습관들이 내 몸에 생기기 시작하는데 재밌는 거는 이게 헤빗이라는 이제 웬디 우드가 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하루 일과를 쫙 다 쓰잖아요. 그래서 그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삐 하고 이게 울리면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를 쓰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실험을 이렇게 쭉 진행을 했는데 하루에 43%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루에 24시간,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간에 43%는 무의식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습관의 무서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나가는 습관. 네. 주말에 뭐 하는 습관. 이 습관이 들어가는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걸린다고 하니까 그런 아까 PT를 받아도 처음 3개월 뭐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내 삶의 장치들을 만들어 놓고 지속하면 몸의 변화를 느끼게 되면 그 다음에 계속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연구하는 그런 주제의 내용이에요. 전 좀 오래 걸린 것 같아요. 9개월 걸린 거. 네. 그냥 자동적으로 나가는 거. 원래 빨리 가고 싶은 마음으로 나가는 게 9개월 걸린 거. 그전에는 오늘도 운동하면 근손실 있지 않을까? 오늘따라 아들이랑 같이 자거든요. 그러면은 귀신같이 알아요. 엄마가 6시쯤 일어나서 6시 반에 나가는구나.
그러면 운동 가지 말라고 맨날. 그러면 가끔은 뿌리치고 나와요. 그냥 엄마 가야 돼 이러면서 가고. 네, 항상. 네, 그러니까요. 거실에 운동복, 가방 다 싸놓고 침실에서 한번 나가서 다시 들어오지 않게. 다시 들어오면 또 문을 열어요. 소리가 나니까 애를 깨울 수 있으니까. 그 워킹맘의 그 서름. 지금 모든 과학적 이론을 다 적용하고 계세요. 나가서 그러니까, 옷 입고 나가는 거예요. 이마 닦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뭐 얼굴 아무것도 안 바르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 사실 없애야 되는 습관들이 있잖아요. 아까 사실 콜라, 저도 가끔 콜라 마시거든요. 네. 이거를 매일 끼니 때마다 먹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어떤 뭐 주말에 뭐 한 잔 마실 수 있겠죠. 네. 네. 근데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습관들에는 프릭션, 저항할 만한 것들을 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콜라가 집에 없으니까 콜라 마시고 싶으면 편의점 가서 사와야 되니까 귀찮아서라도 안 마시게. 네. 또 반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일어나자마자 가방 다 싸놓으신다면서요. 다 싸놔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안 가면 안 되게끔 그런 것들을 삶의 습관 안에서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다 하고 계십니다. 진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동원해서 나쁜 거는 안 하게, 좋은 거는 더 잘하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인이니까 인스타에 그냥 공표를 하는 거죠. 맞아요. 뭐 철봉을 하겠다. 뭐 지금은 이제 제가 철봉을 열심히 하는 걸 아니까 사람들이 내가 운동하는 것보다 한 3배, 4배 더 많이 한다고 저한테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만져보고 와 막 이러고 그러니까는 귀찮아서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막 이미 만지니까. 내 몸이 막 이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막 만져봤는데 막 실망을 안겨주기 싫어지니까 더 사명감을 가지고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또 운동을 계속 지속하는 어떤 장치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그렇게 약간 광고하는 것도 챌린지죠. 나 이렇게 할 거야. 맞아. 그죠? 그 제가 인스타 친구인데 아침에 새벽마다 딱 그 크로스핏 하시는 영상 올라오거든요. 근데 제가 상상이 안 되는 게 지금 4살, 7살 애를 키우고 맞아요. 있고 4살, 7살. 일도 지금 병원에서 하시고 계시고 공부도 지금 엄청 하시고 그쵸. 이걸 다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운동을 어떻게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아주 힘들게 만든 거예요. 제가 한 명이 엄마가 운동하기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남편 내 도움이 필요하고 자녀들의 이제 엄마가 없는 서름이 필요한 거죠. 아까처럼 아기가 아플 수 있잖아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뭐 열이 펄펄 나면 못 가겠지만 옆에서 애가 깨서 엄마 가지 마라고 해도 엄마 운동해야 돼. 엄마 운동 갔다가 안 씻고 올게. 빨리 올게 하고 가는 거예요. 아빠 옆방에 있으니까 아빠한테 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남편이 잠을 못 자죠. 작년에는 남편이 제 아침 운동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늦게 퇴근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제가 둘째 애들 데려와서 같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침마다 와요. 남편이 8시에 나가거든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남편이 나가면 어른이 없으니까 그 전에 오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서울 사세요? 아니요, 남양주. 남양주에서 오세요? 네, 20-30분 맨날 차를 타고 오세요. 그리고 엄마는 항상 제가 운동하는 게 전폭지지. 본인도 운동도 하시고. 그러니까 딸이 아침에 운동하는 걸 되게 바라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들이 모여서 제가 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엄청 운이 좋은 거죠. 그리고 저는 출근하는 데를 걸어서 가요. 그러니까 아침에 운동하고 와서 애들 케어하고 애들 아침 차려주고 저도 같이 등원시키고 출근해요. 그게 다 가능한 게 그렇게 세팅이 됐기 때문에 운이 좋은 거죠. 근데 지금 일하시는 거 다 잘 하시죠? 잘 하고 있죠. 네. 저는 거꾸로 질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다 하면서 운동을 하세요가 될 수 있지만 운동하니까 그걸 다 잘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희 공감해요. 네. 운동을 한 날과 안 한 날 차이가 커요. 아유, 말도 못해. 우선은 안 한 날은 기분이 되게 나빠요. 내가 운동도 안 했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사실 제가 막 엄청 계속 유산소로 카디오를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인터벌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에너지 효율이 엄청 올라가요. 배도 안 고프고. 그래서 전 아침에 운동하는 게 내가 더 일을 잘하고 싶어서 내가 하루를 더 만성 피로로 시작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은 그냥 운동을 단순히 다이어트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냥
하루를 내가 살아가는데 배터리를 50% 충전해서 하루를 사냐, 100% 충전해서 사냐, 운동을 통해서 100%를 만들어서 내가 하루를 사는 사람과 맨날 50% 에너지로 이 정도 핸드폰 충전된 걸로 하루를 간당간당 사는 사람이랑 삶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100%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지. 그냥 50%라고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아둥바둥 하는데 운동을 할 생각만 하고 행동은 못 하고. 그러니까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되게 안타까운 건 거죠. 와, 너무 맞는 거예요. 네. 마음이 아픈데. 마음이 아파. 그래도 다시 시작한 다음에 이런 얘기 들어서 좀 낫겠네요. 그렇네요. 네. 근데 20대는 괜찮아요. 완충이 금방 돼요. 완충이 금방 그죠, 되는데 그죠. 저는 해야 돼요. 급속 충전 가능하니까. 네, 급속 충전 되는데 이제 저 아침마다 인터벌로 완충해야지. 그러죠. 근데 이 비유가 되게 좋은 게 저도 이렇게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이긴 한데 전체로 보면 그 배터리의 용량을 늘리고 엔진의 효율을 높이는 일인 것 같아요. 몸에 있는 엔진, 뭐 미토콘드리아일 수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 단기적으로는 스트레스고 부하고 에너지 소모하지만 오히려 하루를 살아내고 장기적으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그 주는 힘이 커지고 더 쉬워진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브레인 에너지 띠어리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최근에 브레인 에너지 띠어리에서는 사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조금 더 많이 이야기는 했는데 결국 이거거든요. 뇌는 글루코즈만 에너지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뇌에 혈액이 많이 가야 글루코즈가 많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 뇌졸중, 신경과의 뇌졸중이다, 아니면 혈관성 치매다. 그러면 사실 그 뇌세포에 혈액이 제대로 안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운동을 해주면 기본적으로 혈관에, 그러니까 이 탄성, 우리가 나이트릭 옥사이드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혈관 탄성도 커질 뿐더러 실제로 우리 동맥경화 얘기하잖아요. 심장으로 가는데 동맥경화가 생겨서 혈액이 잘 안 통하면 우리가 심근경색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허혈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뇌도 허혈이 된다는 게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면 그런데 동맥경화 제일 좋은 게 뭐죠? 운동. 네. 물론 우리 이제 식사 되게 중요해요. 예방하는데요, 치료하는데요. 둘 다. 둘 다. 네, 둘 다 중요해요. 네, 근데 그래서 일단 혈액이 더 잘 돈다라는 것도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뇌에 혈액이 아무리 많이 돌아도 혈액에 글루코즈가 아무리 많아도 인슐린이 없으면 사실은 이 글루코즈는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이게 안 되는 게 일형 당뇨병이잖아요. 일형 당뇨병 코마로 돌아가시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어쨌든 그래서 이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을 해야 글루코즈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뇌에 있게 되면 실제로 글루코즈가 아무리 많이 돌아도 뇌세포가 그걸 에너지를 쓸 수가 없어요. 그게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로 우리 폐경이 됐을 때 아까 머리가 맑지 않다. 이게 영어로 브레인 포그라고 뇌에 이제 안개 낀 것 같은 막 이렇게 막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데 여자 같은 경우는 폐경기 증상으로 그게 많이 나타나요. 예. 근데 그게 뭔가 하고 펫CT를 찍어봤더니 펫CT라는 거는 우리가 암 진단할 때 쓰는 거기도 하지만 치매 진단에도 쓰기도 하고 등등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뇌 그러니까 혈액 글루코즈에다가 이렇게 태그를 걸어가지고 이 글루코즈가 태깅이 된 게 뇌에 얼마나 흡수가 잘 되나. 네. 근데 사실 암도 이 당을 에너지로 좀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막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암을 진단하는 건데 그 똑같은 원리로 뇌가 얼마나 이 글루코즈를 잘 쓰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매칭이 된 남자와 폐경기 여자를 폐경이 시작된 여자의 뇌를 보면 거기 차이가 나요. 글루코즈가 잘 안 들어가요, 세포 안으로.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뇌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거거든요. 뇌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뇌가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게 뇌 작동 기능이 제대로 조율이 안 되는 상황이 돼요. 세 번째는 미토콘드리아인데 글루코즈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도 미토콘드리아를 경유하지 제대로 이거 옥시데이티브 이 산화 과정을 겪지 않아도 ATP를 만들 수가 있어요. ATP는 우리 몸이 세포가 쓰는 환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뭐 가게 가가지고 유로 주면 안 받잖아요. 그렇듯이 똑같이 우리 모든 세포는 ATP만을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뇌에서 쓸 수 있는 커런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ATP가 이 미토콘드리아와 이 산화 과정을 겪지 않으면 ATP를 2개 만들어요. 글루코즈 하나가 ATP 2개.
미토콘드리아를 돌아가면 36개에서 8개를 만들어요. 18배를 만들어요. 비트코인보다 빠르네요. 와우. 확실히. 확 이해가 됐어. 네. 그러니까 이게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제대로 안 되면 뇌에 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냐. 운동은 세 가지를 다 좋게 하잖아요. 네. 혈류가 바로 돌아요. 네. 바로 혈류가 돌고 이게 더 지속되면 뇌에 생긴 동맥경화 자체가 좋아지게 되고 혈관 탄성이 많이 생겨서 필요한 곳에 혈액을 많이 보낼 수 있고 자, 두 번째 인슐린 저항성이 바로 운동하자마자 인슐린 저항성이 떨어져서 보통은 이틀에서 그러니까 24시간, 36시간까지 그러니까 하루에서 하루 반 또는 길게 이틀까지 가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뇌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떨어지니까 에너지 공급이 잘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바로 활성화돼요. 즉각적으로도 활성화되고 이거를 조금 지속하게 되면 미토콘드리아가 더 많이 생기고 미토콘드리아가 사실은 에너지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뉴럴 시냅시스라고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어야 돼요. 아까 해마 기억력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운동하면 바로 좋아지세요. 네. 왜냐하면 이게 자체가 내 해마가 새로운 뇌세포를 만드는 거에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거 미토콘드리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새로운 신경망이 연결돼야 되는데 에너지 필요하잖아. 얘가 해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뇌신경세포 죽거든요. 예, 이거 죽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모든 아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뭐 네트워크 얘기했는데 이 네트워크에 에너지가 되게 많이 필요해요. 여기저기 막 소통하고 왔다가 이거 다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만들어 해줄 수 있잖아. 이거를 운동이 하니까 아까 깜짝 놀란 게 아침에 충전을 하신다는 게 내 미토콘드리아 활성화를 팍 시켜 놓으니까 얘네가 하루를 버틸 수 있고 진짜 충전이 많네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조금 스트레스 받으면 짜증 나던 게 그럴 수 있지. 네, 이해가 되고 네,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와, 이걸 이렇게 깊이 있게 분석적으로 얘기해 주시니까 약간 지금 전율이 돌았어요. 와. 충전. 이게 이런 원리로 이렇게 작용해서 이런 걸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멋있다. 더 열심히 하고 싶지. 더 열심히 하고 싶지. 한 가지만 첨언하면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그 뇌는 글루코즈만 쓴다 했잖아요, 포도당. 근데 사실 케톤도 쓰잖아요. 근데 제가 케톤에 대해서 처음 공부할 때 되게 신기했던 건 뭐냐면 이 케톤이라는 물질이 이제 우리가 지방에서 만들 수 있는 어떤 대체 에너지원인데 뇌도 에너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뇌 에너지 공급을 더 원활하게 해주는 면도 있고 두 번째는 얘가 BDNF라고 하는 뇌 유래신경 영양인자 이런 것도 활성화시켜서 뇌에서 뭔가 새롭게 합성되고 자라는 걸 되게 도와줘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제 아직 여기까지는 제가 더 공부 못했는데 추측하는 거는 우리가 운동을 좀 길게 하면 당연히 지금 키토제닉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키토시스가 단순히 저탄수를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운동 좀 길게 하거나 러닝 오래 하면 당연히 몸에 있는 건 다 써버리니까 이제 키토시스가 약간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느끼는 게 머리가 맑아요. 그래서 러닝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좀 길게 하면 그때부터는 뭔가 되게 맑아지고 약간 러너스 하이가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머리가 생각이 되게 맑아지고 생각이 잘 되고 그래서 어쩌면 그 키톤이라는 것 자체가 에너지원으로 공급해주는 것도 운동의 어떤 매력 하나 두 번째는 그게 뇌를 이제 고치고 건강하게 회복시키는데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들어요. 정확해요. 제가 그거를 사실 아까 얘기 안 한 게 운동만 얘기하느라고 안 했는데 우리가 보통 공복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없는 상태가 되면 지방을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단순당을 계속 먹는 게 뇌에 안 좋은 거예요. 자, 왜냐하면 암세포는요. 원래 아까 글루코즈만 에너지로 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 글루코즈가 미토콘드리아를 통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게 ATP 2개 만든다고 했는데 우리 몸에 하도 글루코즈가 많아서 굳이 미토콘드리아 쓰지 않고 얘네들이 계속 탄수화물 먹고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게 암세포예요. 근데 그런 똑같은 상황이 뇌세포에 만들어지게 되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탄수화물이 없는 상태가 되면 내 몸은 지방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방을 쓰게 되면 여기 간에서 키톤을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뇌는 키톤을 더 좋아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 미토콘드리아 이 키톤도 미토콘드리아를 들어가서 우리가 ATP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훨씬 더 적은 산소가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산소가 적어도 얘가 ATP를 만들 수가 있고 또 하나 ATP를 만들어낼 때 이게 ATP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보통 이게 Reactive Oxygen Species 그래서 ROS 산화 스트레스 물질을 만들거든요. 산화 스트레스 물질을 훨씬 더 적게 만들어요. 활성산소 생성이 적다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적게 만드는데 ATP 효율은 올라가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키톤 자체가 뇌에서 염증을 떨어뜨려요.
항염증을 만들고 미토콘드리아 기능 자체를 활성화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키토시스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간헐적 단식 아침 하고 공복시 운동 해주는 거. 물론 공복시 운동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공복시 운동이 예를 들면 나는 근육을 키우고 싶다, 막 바디빌더다 이러면 아닐 수도 있지만 뇌를 좋게 하고 내 지방을 빼고 싶다. 그러면 공복시 운동 상당히 좋아요. 그게 키토시스를 일으켜서 실제 뇌에 키톤을 많이 공급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옛날에 제가 키토제닉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하고 그리고 채소 섭취를 느끼면서 제가 키토시스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니까 내 일의 효율이 엄청 올라가요. 깜짝 놀랐어요. 잠시 팔굽혀펴기 좀 하고 와도 될까요? 바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 네. 하여튼 그래서 여기 키토 아까 말씀하셔서 100% 맞는 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제 지식의 레벨에서는 실제로도 그 작년에 저널 쥐실험한 걸 보면은 그 키토시스 뷰티릭산 주로 그 뷰티릭산의 레벨이 정말 쥐의 그 기억 포텐시라든지 시냅시스 활성화시키고 롱텀으로 기억을 이렇게 강화시키는 게 확실히 확 올라가더라고요. 행동으로 반응을 본 네. 거예요? 아니면 뇌 상태? 쥐의 행동으로. 행동으로? 네, 쥐 뭐 이렇게 음식을 찾는 그 행동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아지고, 근데 그때는 케토시스를 거의 무탄수로 유도를 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운동인 거죠. 그리고 이제 간헐적 단식 이런 게. 그러니까 요새 젊은 층들에서 아까 기억력이 저하되는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까 말씀하신 부분 다 공감하고, 또 하나는 단순당 섭취가 너무 많이 늘어난 거, 그리고 운동이 줄어드는 거. 운동이 줄어드는 게 왜 심각하냐면 지금 전 세계 최근에 저희가 157개국의 신체 활동 정도를 평가해서 논문을 WHO에서 냈고 저도 같이 참여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하위 9개 나라예요. 운동을 그렇게 안 해요? 제일 운동 안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근데 그 나머지 9개 나라가 어디냐면 사우디. 뭐 이런 거 중동에 너무 더워서 운동 못 하는 나라 수준인.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아니 주변에 많은 운동들 다니고,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우리 너무 심각한 문제고, 초등학교 애들이 왜 운동하는데 눈치를 봐요? 부모 눈치 보고 선생님 눈치 보고 친구 눈치 보고, 그게 제일 잘하는 건데 지금 걔네들은 운동해가지고 뇌를 키워야 나중에 뭘 집어넣을 텐데. 착각하잖아. 네가 지금 운동할 때야? 맞아. 학원 가서 공부하고 뭐하고 해, 예습하고 해야지. 인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운동하면 힘들다고요. 미리미리. 그럼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사람들이 이제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긴 하는데 또 운동을 하면서 식단을 같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운동하면서 운동하는 사람들 식단은 사실 일반인의 식단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신경 쓸 게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데에 대해서는 다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오히려 운동하는 사람, 운동을 하게 되면 식단에 약간 허용을 해주는 편이거든요. 환자한테. 너 그렇게 먹고 싶으시면 운동을 차라리 하세요. 그러면 그 본인의 힐링이라는 와인 몇 잔, 내가 나의 힐링이라는 그 음식 그냥 드십시오. 그러신 분 있거든요. 그러면 운동을 더 하십시오. 이렇게 해요. 저도 동의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최겸 유튜브 보고 이러면 이제 식단에 대해서 중요한 걸 느끼고, 또 뭐 설미다티가 안 좋은 게 얼마나 안 좋은지 알고, 이제 그 어떤 이상이죠. 이상적인 식단에 대한 생각은 있는데, 사실상 우리는 현실을 살고 있으니까 늘 먹고 싶은 것들은 설미라티 투성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운동을 기본적으로 가져가면 그 식단에 대해서 조금 자유도를 허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의 삶을 살면서 이제 느끼는 바는, 저는 사실 안 좋은 거 알지만 먹고 싶을 땐 다 먹거든요. 물론 특히 떡볶이에 튀김 막 이런 거 최악이잖아요. 근데 먹고 싶을 때는 저는 워낙 그냥 먹어요. 근데 안 좋은 걸 알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자주 먹지는 않지만 진짜 먹고 싶을 때는 그냥 먹고 싶은 만큼 먹어요. 근데 운동이 베이스가 되면 그 정도의 치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어떤 허용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수도승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다 일반 삶을 사는데 건강한 게 목표니까, 그러니까 모든 나쁜 것들을 배제하면 당연히 건강할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 되게 왜 사냐? 진짜 무슨 해탈의 경지에 이르지 않느나. 그리고 관계적으로도 좀 문제가 생기죠. 그럼. 운동의 목적에 따라 다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자기가 자기 몸을 잘 알고 그런 거 또 뭐가 좋고 나쁜지를 분명히 알면 어느 정도 나한테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허용할 수 있는 건 허용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뭐가 나쁘다고 또 이렇게 민감하게 또 느낄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빠지는 게 느껴지면 또 조금 멀리하고 이렇게 계속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의 삶에 맞춰서 해야지 그냥 어떤 정답을 가지고 이걸 너한테 무조건 적용해 이래서는 아무도 할 수가 없어. 뭐 환자라면 뭐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그런 특수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가 조금 다이어트를 하고 조금 건강하게 이런 삶을 위해서는 늘 자기에 맞는 밸런스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오래전에는 사실 사람들한테 용광 교수님 하신 말처럼 처음에 제 연구나 뭐 공부는 뭘 하면 안 된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2022년부터 책을 쓰고 사람들 만나면서 경험한 거는 이게 이론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맞다랑 실제 사람들이 이걸 적용하는 건 되게 다른 게임이다 느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다 지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더 올바르지 않다. 그런 걸 좀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옛날에는 항상 다 이론적이기만 했으면 언젠가부터는 실행과 관련된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좀 저도 공부하고 계속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개인으로 경험한 게 뭐냐면 일단 구독자분들 떠나서 제 스스로도 본 게 하나가 있다면 일단 운동을 하면 탄수화물 섭취량 늘어나도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음식 나쁜 거 먹어도 좀 더 잘 견디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심지어 설탕 같은 것도 몸이 잘 처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운동 부하가 예를 들어서 지금 파워리프팅도 했었고 3대 500에 가는 파워리프팅 훈련을 하고 뭐 지금도 이제 되게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운동을 되게 길게 하거나 엄청 고강도로 하다 보니까 이런 당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중간에 운동 1시간, 1시간 반 할 때 중간에 당분을 먹어야지 이게 좀 뭐랄까 컨디션이 유지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아니면 운동을 하루에 2번 할 때 뭐 아침에 러닝하고 뭐 저녁에 예를 들어서 웨이트 할 때 그때 그 사이에 탄수화물을 먹어야지 좀 빨리 채운 상태로 들어가요. 그런 회복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돌아보면 과거에 우리 선조들처럼 피지컬 액티비티, 신체 활동이 많을 때 있잖아요. 아니면 저희 할아버지처럼 농사 지을 때 그때는 밥 하루 3끼 먹었어도 이미 그걸 다 써버리고 계속 돌리니까 이 공장에는 쌓이는 재고가 없는 것 같아요. 워낙 공장을 잘 돌아가고 미토콘드리아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애초에 돌리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뭐 밥 먹고 걷기만 해도 혈당 스파이크 나진다 하잖아요. 원래는 사실 밥 먹고는 당연히 걸었던 거죠. 당연히 논사 짓고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여전히 설미나 티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아셔도 이거는 이제 일단 처음에는 뭐 신경 쓰시되 결국에는 이거를 완벽하게 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각자의 삶 안에서 이렇게 내가 맞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싸움이다. 근데 처음에는 조금 신경을 쓰시고 나중에 갈수록 자유로워지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나중에는 몸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다들 운동을 좀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운동 액티비티가 늘어날 때 내가 식단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해도 괜찮다. 근데 그거는 사실 각자가 몸 상태 맥락 보면서 우선순위에 맞춰서 조절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의학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 하면요. 옛날에 환자들은 의사들이 말하면 그거를 내가 따라하는 사람이었어요. 되게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좋은 환자는 의사 말을 잘 듣고 의사 말대로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요새 그러니까 의사의 역할은 지시하고 이렇게 해. 이거의 역할이었다면 요새는 점점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냐면 이쪽 최쪽 오른쪽 극단은 co-creator of health예요. 자기의 건강에 함께 의료진과 함께 건강을 창조해가는 사람이 환자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료진의 역할은 뭐냐면 코치예요. 이렇게 코칭해주고 격려해주고. 근데 이거에 되게 중요한 게 자기의 몸의 상태와 이런 생활 습관에 대해서 왜 이걸 먹지 말아야 될지, 이 운동을 왜 해야 될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알고 자기 라이프 스타일은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속 혈당기 차고 하는 게 요새 좋은 것 중에 하나, 내 몸에 대한 내 정보를 내가 뭘 먹었을 때 혈당이 오르고 내가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는 언제, 식전보다는 식후 운동이 더 좋고, 이런 걸 자기가 몸으로 체험하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운동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셨지만 목적이 뭐냐에 따라, 그리고 아까 탄수화물도 말씀하셨지만, 아니 운동의 목적이 내 기능을 향상시키고 근육을 늘리는 거라면 당연히 탄수화물 먹고 인슐린 올려줘야, 인슐린이 올라가야 근육도 합성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목적이 살을 빼는 게 목적이라면, 내 오전에 운동하는 거는 내가 지방을 좀 태우고 싶어, 그럼 공복시하고, 내가 대신 오후 늦게 하는 운동은 내 근육량을 늘리고 좀 퍼포먼스를
더 향상시키고 싶어. 당연히 먹고 해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알아가는 거. 네. 그거를 하시려면 이제 최겸 채널 열심히 들으시면 맞아. 그러면은 이것도 궁금해요. 우리가 바이오메트릭을 볼 때 사실은 볼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저 같은 일반적인 사람 기준으로는. 그래서 본다고 하면 그나마 뭐 거울 속에서 내 모습 보기 아니면은 몸무게 보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아, 이 바이오메트릭은 놓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좀 그런 게 있을까요? 생체 지표들. 너무 예리한데. 좋은데요? 천재 같아. 기분. 기분. 기분 그리고 식곤증. 그러니까 약간 졸린 거 있잖아요. 졸린 것과 기분. 맞아. 뭐 기분이 CGM이나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연속 혈당이나 뭐 혈압 뭐 이렇게 마취 같은 거 요새 많이 하시잖아요. 네. 뭐 그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거 외에는 좀 졸린 거. 그럼 어떨 때 졸린 졸린 거. 것 같아요? 저는 확실해요. 저는 점심에 약간 설탕 들어간 음식 먹으면 바로 졸려요. 2시쯤. 그럼 바로 스쿼트 10개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개 이렇게 10개 하고 다시 일하고 이렇게 와우. 확실히 느껴요. 그거. 저는 제 테스트거든요. 제 아파트의 주차장이 되게 넓은데 주차가 어디 돼 있는지 모르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게 치매 검사 질문 중에 하나예요. 아, 진짜요? 잊지 말아야 될 게 있거든요. 집 비밀번호와 주차. 내 주차가 하루 전에 했던 네. 주차. 상태 안 좋은 사람 어쩔 때는 주차해놓고 기억이 안 나잖아요. 어디다 했지?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술 마시고 전날 딴 데 주차하고 주차하고 왔고 왔을 때. 그래서 그런 거 당연히 기억나야 될 때 기억나지 않는 거 이런 것도 한 가지 뇌 상태를 알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사실 저는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안정시 심박수를 보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심박수 쟀을 때 내 심박수가 보통은 60 미만이 제일 좋아요. 네, 근데 이게 70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80, 70대, 80대, 90대 넘어간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상이 있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상이 실제로 암, 당뇨, 심혈관 질환 자체가 이게 다 올라가고요. 예를 들면 콩팥, 이 키드니 페일리어, 신장 이 신부전 이런 것도 바로 이 심박수 올리게 되고요. 잠 못 자면 심박수 올라가고요. 네. 운동 안 하면 심박수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좋은 걸 하면 심박수 떨어지고요. 안 좋은 걸 하면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그냥 가장 좋은 매트릭 하나만 하라면 저는 그 안정시 심박수를 보거든요. 60 미만까지 나오나요? 그럼요. 운동 많이 하신 분들은 마라톤 선수는 나오죠. 30, 40도 나와요. 네, 섬액으로 나오죠. 운동. 저 40대예요. 와. 관련된 영상은 이 영상 클릭하시면 요강 교수님께서 인터뷰에서 설명하셨습니다. 이 영상. 아까 뭐 질문할 거 있지 않았어요? 오늘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좀 상태가 이제 제 상태를 느끼는 너무 무기력한 게 커지고 이제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의욕이 안 생기고 막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번아웃 증후군인가